세계 최강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발표 직후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경주? 농담이겠죠? 인구 30만, 국제공항도 없는 작은 도시. 이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세 나라가 참석 거부를 선언했고 백악관은 경로했으며 전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사과도 없었죠.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귀빈실에 단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천마총 금관, 1300년 전 신라왕이 썼던 순금왕관. 트럼프가 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그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측근이 대답했죠. 네, 대통령님. 1300년 전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5분간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금관을 응시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겨우 250년입니다. 이 나라는 1300년을 보존했군요. 그날 밤 백악관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NN이 무릎 꿇었고 뉴욕타임스가 굴복했으며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천년의 품격으로 세계를 제압한 대한민국. 도대체 경주엔 무엇이 더 숨어 있었던 겁니까? 그 전율의 순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 거부 검토 중 세 개국 대표단이 그렇게 통보해왔습니다. 에이펙 개최지 발표 나흘 만이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공항 부족, 호텔 부족, 접근성 제로. 파리 본부 회의실이 술렁였고 국장이 지도를 펼쳐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 들어본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회의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클레망 드라크루아. 파리에서 23해를 도시를 연구해온 사람이죠. 유럽 도시재생 프로젝트 12건을 총괄했고 베를린 구도심 복원 계획에 제 이름이 들어갔으며 런던 템스강 재개발 자문을 3차례 맡았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만 30권이 넘고 유럽연합 도시정책 자문위원으로 6년째 활동 중이었죠. 그런 제게 국장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현장 검증 출장 명령서였죠. 개최지는 경주, 대한민국 남동부의 지방 소도시, 인구 25만.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만이면 파리 한 구보다 작은 규모 아닙니까?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도 없는 도시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나는 수많은 도시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처음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경주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고분과 사찰과 탑이었죠. 아름다운 풍경이긴 했습니다. 관광 브로슈어에 실린 사진들처럼 황금빛 노을이 고분 위로 흐르고 오래된 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상회의 개최지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계 언론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었죠. 뉴욕타임스는 한국 왜 지방 소도시를 택했나? 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프라 부족한 관광지, 정상들 불편 예상이라며 냉소적인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죠. 격이 맞지 않는 선택.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모험, 아니 도박이라고 썼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볼 때 이건 도전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국내선으로 김해공항까지 1시간을 더 날아갔죠. 착륙하는 순간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건 노후한 활주로와 멀리 보이는 공장 지대뿐이었죠. 천년 고도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입국장을 나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통역 겸 안내를 맡은 이도원이라는 사람이었죠. 저는 간단히 악수만 하고는 곧장 물었습니다. 경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논밭, 비닐하우스, 낡은 공장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평범한 시골 풍경. 이런 곳에서 정상회의를 연다는 겁니까? 프랑스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파리에서 지방 소도시로 정상회의를 옮긴다면 그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을 때 창밖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언덕들이 솟아 있었죠. 아니,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고분이었습니다. 무덤이었죠. 도심 중심에 거대한 무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는 풍경이라니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 계획의 기본은 효율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도시의 수준을 결정하죠. 그런데 가장 비싼 도심 한복판에 쓸모없는 무덤을 그대로 둔다는 건 이건 도시 계획의 모독 아닙니까? 차가 시내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고분은 더 많아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주택가 한가운데, 심지어 학교 옆에도 고분이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풍경 속을 너무나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분 옆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인, 고분 주변을 산책하는 가족들, 무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연인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효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차가 호텔 앞에 멈췄고 저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황금빛이 고분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빛 속에서 고분들은 마치 거대한 금덩어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년고도. 마케팅 문구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국제회의 개최지로 부적합하다. 타이핑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의 고분이 다시 눈에 들어왔죠. 노을빛이 완전히 가라앉았고 이제 고분 주변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텔 로비에서 가져온 안내 책자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표지에 황금빛 왕관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죠.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 1300년 전 신라왕이 썼던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을 뺄 수가 없었죠. 13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도시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성에 흔들릴 순 없죠.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데이터와 효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경주는 부적합하다. 그 문장 아래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분 위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조명만이 윤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시청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주시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컨벤션 센터 규모, 숙박시설 확충 계획, 보안 동선 설계안.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가 넘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셔틀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운영합니다. 무인 셔틀이라니, 이 작은 도시에서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시범 운행 중이며 주요 유적지와 회의장을 연결하는 노선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죠.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지방 소도시가 이걸 정상회의에 쓴다는 겁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이도원이 다가왔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시청에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셔틀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대릉원 순환 노선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천년 도로 기반 설계.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년 도로라니 또 마케팅 문구입니까? 잠시 후 셔틀이 도착했습니다. 유선형의 작은 차량 8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였죠.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탑승했고 놀랍게도 이미 승객이 2명 타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었죠. 할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평생 무인 셔틀을 타온 것처럼요. 저는 이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처음 타시는 겁니까? 이도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노선을 일주일에 3번 이용하신다고 시장 가실 때마다 타신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무인 셔틀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셔틀이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출발이었죠. 창밖으로 고분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셔틀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죠. 현대 도시 계획에서 곡선 도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직선이 최단 거리니까요. 그런데 이 셔틀은 왜 굳이 곡선으로 달리는 겁니까? 이도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선이 겹쳐져 있었죠.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파란색은 1300년 전 신라시대 도로 복원도였고 빨간색은 지금 셔틀이 달리는 경로였습니다. 두 선이 거의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표시되어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3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m라니 그게 가능합니까? 1300년 전 도로와 현재 자율주행 경로의 오차가 고작 3m라는 겁니까? 이도원이 설명했습니다. 발굴 조사와 지질 레이더 탐사를 통해 신라시대 주요 도로망을 복원했고 그 좌표를 GPS 데이터로 변환해서 셔틀 경로에 입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셔틀은 지금 1300년 전 왕이 다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고분들 사이로 셔틀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빛이 고분의 잔디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길을 1300년 전에도 누군가 지나갔다는 것, 왕의 행렬이 이 자리를 밟았고 신하들이 이 길을 걸었고 백성들이 이 도로를 오갔다는 것,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제 발밑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감성입니다. 도시 계획은 감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죠.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m라는 숫자는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데이터였죠. 셔틀이 천마총 앞을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고분이 창밖으로 펼쳐졌고 그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금빛처럼 흘러내렸습니다. LED 조명이 은은하게 고분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셔틀 창문에 반사되어 제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1300년 전의 왕릉과 21세기의 자율주행 기술이 한 화면에 겹쳐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겁니까? 셔틀이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셨고 학생도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천마총이 여전히 거기 서 있었고 햇빛이 여전히 금빛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왕이 다니던 길을 지금 70대 할머니가 시장 가는 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의 복원이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경주시 문화재단 기획관 윤아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첫 인상은 차가웠습니다. 불국사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곧장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300년 된 사찰이 마치 테마파크처럼 느껴졌죠. 윤아린이 멈춰 섰습니다. 천군교와 백운교라는 돌계단 앞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위로 솟아 있었고 좌우로 난간이 대칭을 이루고 있었죠. 아름답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까? 윤아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계단의 3차원 스캔 데이터가 떠 있었죠. 레이저 측정으로 찍은 정밀 도면이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좌측 계단과 우측 계단의 대칭 오차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0.3c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0.3cm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윤아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계단의 좌우 대칭 오차가 3mm밖에 안 된다고. 현대 건축에서도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측정 오차 아닙니까? 레이저 장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윤아린은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5년간의 연구 결과였고 3차례에 걸쳐 독립적으로 측정한 값이 모두 동일하게 나왔다고 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레이저 측정 장비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윤아린이 계단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밀리미터 단위로 깎여 있다고 신라 석공들은 자와 각도기 없이도 완벽한 대칭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다시 봤습니다. 햇빛이 돌 표면을 비추고 있었고 1300년의 세월이 남긴 풍화 흔적이 보였죠. 하지만 구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0.3cm의 오차로 버텨낸 1300년이었습니다. 유나린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불국사 경내를 빠져나왔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첨성대로 이동했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들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원통형 구조물이었고 높이는 9m 정도였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유나린이 또다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천문 데이터였습니다. 첨성대의 중심축과 정북 방향의 오차를 측정한 결과였죠. 0.2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0.2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 GPS로도 0.2도의 정확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300년 전에 별만 보고 이런 정렬을 해냈다는 겁니까? 유나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라 천문학자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도시 전체의 방향을 설계했고 주요 건축물들이 모두 이 천문 좌표를 따라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첨성대뿐만 아니라 왕궁터인 월성, 불국사, 심지어 도로망까지도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효율로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최단 거리, 최대 용적률, 최적 동선. 그게 현대 도시 계획의 철칙이죠. 하지만 신라인들은 별을 보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땅 위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1300년을 버텼습니다. 유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주는 과거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니라고,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무인 셔틀이 신라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도, 첨성대 주변을 돌며 관광하는 것도 모두 1300년 전 설계를 그대로 따르는 거라고 했죠. 저는 첨성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돌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0.2도, 0.3cm, 플러스 마이너스 3m.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였죠. 정밀한, 냉혹한,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겁니까? 왜 눈앞이 흐려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린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해줬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고 방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로 만든 방정식이라고. 유나린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주는 감성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수학으로 설계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첨성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누군가 이 자리에 서서 별을 올려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의 위치를 땅 위에 새겼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도시를 설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설계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죠. 화면에 알림이 23개나 떠 있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소셜미디어 멘션, 모두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소르본 대학 석좌 교수 리오넬 베르나르의 트위터였죠. 그가 쓴 글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도시는 숨쉬지 않는다. 클레망 드라크루아는 관광객의 감상에 빠졌다. 1000년 전 돌의 정밀도가 현대 도시 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낭만주의는 학문이 아니다. 댓글이 300개를 넘었습니다. 한국에 매수된 연구자, 프랑스 도시학의 수치, 감성파리로 전락한 전문가.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리오넬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논문을 지도해 준 사람이고 유럽 도시학회에 저를 추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링크들을 열어봤습니다. 파리의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드라크루아가 이성을 잃었다. 데이터를 감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스물세 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신뢰가, 모든 경력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파리 본부 국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논문 초안 관련.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드라크루아 자네 보고서 초안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된 건가? 도시는 시간을 삼킨다는 문장이 프랑스 언론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네. 지금 난리야. 본부로 전화하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제 노트북에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유출됐습니까? 내부 누군가가 제 파일에 접근한 겁니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고분들의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원이었죠.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 봤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이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본 건 글이 아니라고, 선생님 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자기는 봤다고, 첨성대 앞에서 선생님이 숨을 멈췄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언론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교수가 감탄한 경주의 과학, 서구 학계가 외면한 천년의 정밀도,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경주를 믿습니다. 드라크루아 교수님 응원합니다. 진실은 이긴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조롱받고 한국에서는 응원받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0.2도, 0.3cm, 플러스 마이너스 3m. 그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순간 저는 학계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리오넬의 말이 맞습니다. 낭만주의는 학문이 아니죠. 하지만 데이터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데이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린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월성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5시라니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오넬의 글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댓글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첨성대의 0.2도가 떠올랐고 천군교의 0.3cm가 생각났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하지만 그 증거를 믿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월성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분들이 스쳐 지나갔고 희미한 조명만이 그 윤곽을 비추고 있었죠. 월성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유나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젊은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처럼 보였죠.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일제히 이륙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이 상승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LED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수십 개의 빛이 하늘에 떠올라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린 옆에 젊은 여성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최다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고고학 대학원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드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늘 위에 무언가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드론들이 만들어낸 빛의 선이 허공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윤곽이었습니다. 아니, 궁전이었죠. 월성 1300년 전 신라 왕궁이 하늘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드론들이 그려낸 선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된 정밀한 복원도였죠. 기둥의 위치, 건물의 크기, 도로의 배치, 성벽의 형태까지 모든 게 공중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최다은이 설명했습니다. 5년간의 발굴 데이터와 지질, 레이더 탐사 결과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고 정확도가 98.7%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98.7%.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300년 전에 사라진 건물을 98.7%의 정확도로 복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나린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발굴된 초석의 위치 좌표, 기둥 강력 분석, 기와 파편 분포도, 지질 구조 매핑. 모든 데이터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거쳐 3차원 모델로 변환됐고 그 결과가 지금 하늘 위에 떠 있었습니다.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4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0.4m라니 40cm입니다. 1300년의 시간을 넘어 40cm 오차로 왕궁을 복원했다는 겁니까? 유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왕궁 안에 있던 도로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궁전 안쪽으로 가느다란 빛의 선들이 보였습니다. 도로만 기었죠. 그리고 그 순간 최다은이 다른 레이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빨간색 선이 하늘에 추가로 그려졌습니다. 현재 무인 셔틀이 운행 중인 노선이었습니다. 두 선이 겹쳐졌습니다. 1300년 전 왕궁 도로와 현재 자율주행 셔틀 경로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죠. 신라인들이 별을 보고 만든 도로가 1300년 뒤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 경로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나린이 말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별의 궤도는 변하지 않으니 도로도 변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햇살이 지평선을 넘어왔고 그 빛이 드론들이 그려낸 왕궁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왕궁의 지붕선을 따라 빛이 흘러내렸고 기둥의 윤곽이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1300년 전 이 자리에서 왕이 일출을 봤을 겁니다. 똑같은 빛이,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시간에 궁전을 비췄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공에 그려진 왕궁 위로 쏟아지는 빛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98.7%의 정확도, 0.4m의 편차, 1300년의 시간차, 모든 게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지금 제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린이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하늘을 보고 있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이 없으면 그냥 숫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감성으로 꾸미지 않았다고, 과학으로 증명했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한 역사, 데이터로 복원한 시간. 이건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밀도였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드론들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고 왕궁의 형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선들이 하나씩 꺼졌고 하늘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형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왕궁이, 도로가, 기둥이, 지붕이 모두 제 망막에 새겨져 있었죠. 유나린이 물었습니다. 이제 믿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 겨우 말할 수 있었죠. 이건 도시가 아니라고. 시간의 설계도라고. 유나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주는 공간을 계획한 게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3해 동안 도시를 연구했지만 이제야 도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드론들이 모두 착륙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텅 비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엔 허공뿐이었는데 마음엔 여전히 왕궁이 보였죠. 황금빛 지붕선이, 기둥의 윤곽이, 도로의 곡선이 망막에 새겨진 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린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월성터 안쪽으로 들어갔죠. 발굴 현장이었습니다. 땅이 사각형으로 파여 있었고 그 안에 돌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초석이었죠. 건물의 기둥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최다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GPS 수신기와 레이저 측정기였죠? 그녀가 초석의 중심점에 장비를 설치하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조작해 방금 전 드론이 그려낸 왕궁 모델의 해당 위치 좌표를 불러왔습니다. 두 숫자가 화면에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좌표와 실제 초석의 위치. 오차는 0.37m였습니다. 37cm. 1300년의 시간 차이를 넘어 37cm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 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면이 거칠었고 이끼가 끼어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정확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한 그 자리에 1300년 전 신라인이 놓은 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돌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너무나 실제했죠.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1300년 전 누군가 이 돌을 이 자리에 놓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37cm 오차로 찾아냈습니다. 유나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돌을 만졌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이 없으면 그냥 차가운 데이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감성으로 꾸미지 않았다고, 다만 과학으로 증명했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한 역사, 데이터로 복원한 시간. 그게 바로 경주가 한 일이었습니다. 감성이 아니라 정밀도로, 낭만이 아니라 좌표로 과거를 현재에 연결한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고 월성터 전체가 햇빛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골 구덩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각각의 구덩이마다 초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초석이 정확한 좌표 위에 있었죠. 0.4m, 0.37m, 0.29m. 오차는 있었지만 모두 1m 이내였습니다. 1300년을 견딘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공간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연결하는 거라는 걸, 과거는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좌표라는 걸, 역사는 박물관에 갇힌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숨 쉬고 있다는 걸. 유나린이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세계에 이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리오넬이 뭐라 하든, 파리 동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가 본 걸 말할 겁니다. 0.2도, 0.3cm, 98.7%. 숫자로 말할 겁니다. 데이터로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이게 낭만입니까? 과학입니까? 유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다운이 미소 지었죠. 저는 월성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오넬의 비판 글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발표 원고를 쓰기 시작했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경주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설계합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0.2도의 정복 정렬, 0.3cm의 대칭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m의 도로, 일치율 98.7%의 복원 정확도, 모든 숫자를 적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도시는 효율로 세워지지만 기억으로 살아남습니다. 경주는 그것을 증명한 도시입니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죠.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잔디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무인 셔틀이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왕이 다니던 길을 따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성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깨달은 겁니다. 숫자가 의미로 변하는 순간을, 데이터가 감동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이제 세계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에이펙 본회의 전날 밤, 저는 발표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고 데이터를 재검증했으며 슬라이드를 12번째 수정했죠. 리오넬의 비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청중이었죠. 세계 각국 도시 전문가들, 유네스코 문화유산 위원들, 그리고 각국 정상단 대표들, 프랑스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00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주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설계합니다. 회의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비판하러 왔습니다. 인프라 부족, 접근성 제로, 국제회의 개최지로 부적합하다고 보고하려 했죠. 프랑스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밀도였죠. 스크린에 첫 번째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첨성대의 정북 오차 0.2도.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천문대입니다. 정북 방향 오차가 0.2도입니다. 현대 GPS로도 이 정확도를 맞추기 어렵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불국사 천군교 계단의 대칭 오차 0.3cm. 좌우 대칭 오차가 3mm입니다. 레이저 측정 없이 자와 각도기 없이 만든 계단입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신라 도로와 현대 무인 셔틀 노선의 겹침률 95%. 1300년 전 설계한 도로와 현재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 경로가 95% 일치합니다.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m.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기침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월성 왕궁 복원 정확도 98.7%. 5년간의 발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98.7%의 정확도로 사라진 왕궁을 복원했죠. 스크린에 들어온 시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하늘 위로 왕궁이 떠오르는 장면. 일출빛이 그 위로 쏟아지는 순간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묻겠죠. 이게 도시계획과 무슨 관계냐고. 유네스코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정밀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 도시는 효율로 작동합니다. 경주의 곡선 도로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효율은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을 만듭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직선을 믿었습니다. 최단 거리가 최선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신라인들은 곡선을 믿었습니다. 별의 궤도를 따라 도로를 만들었고 그 도로가 1300년을 버텼습니다. 스크린에 다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파란색 신라 도로와 빨간색 무인 셔틀 경로가 겹쳐진 지도였죠. 이 도시는 과거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함께 살아갑니다. 70대 할머니가 무인 셔틀을 타고 1300년 전 왕의 길을 따라 시장에 갑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첨성대 야간 영상이었습니다. 무인 셔틀이 첨성대 주변을 원형으로 도는 장면. 별빛과 LED 조명이 하나로 겹치는 순간. 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1300년 전 별을 본 자리에서 무인 셔틀이 같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0.2도의 정확도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도시는 효율로 세워지지만 기억으로 살아남습니다. 경주는 그것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일어섰고, 두 명이 일어섰고, 10명이 일어섰습니다. 600명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단도 일어섰습니다. 유네스코 위원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각국 대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단상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주의 승리였고 시간의 승리였으며 데이터가 감동이 되는 순간의 승리였죠.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대표가 다시 손을 들었고 저는 그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델을 세계 문화유산 도시 기준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고 미국 대표가 뒤따랐으며 러시아 대표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600명이 하나의 문장에 동의한 순간을, 도시는 시간을 설계한다는 문장에 발표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섰을 때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죠.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들어왔죠. 리오넬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클레망. 너는 진짜를 봤어. 미안하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스승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승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의 승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아린과 최다은을 만났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만나자고 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첨성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주변에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발표를 봤다고, 훌륭했다고 말했죠. 최다은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드디어 경주를 봤다고, 숫자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경주를 본 게 아니라고 드디어 시간을 보게 된 거라고 말했죠. 그때 무인 셔틀이 첨성대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LED 조명이 은은하게 차체를 비추고 있었고 셔틀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첨성대를 돌았습니다. 1300년 전 신라인들이 별을 보며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성이 보였고 북두칠성이 보였으며 은하수가 희미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1300년 전에도 이 별들이 저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신라 천문학자들이 이 별들을 보며 첨성대를 세웠고 도로를 만들었으며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0.2도의 정확도로, 그리고 지금 무인 셔틀이 그 설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별빛과 LED 조명이 겹쳤습니다. 1300년의 시간이 한 화면에 담겼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경주였습니다. 시간을 삼키지 않고 시간과 함께 춤추는 도시. 윤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라고, 파리의 기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생항의 역사를, 몽마르트르의 시간을, 개선문의 좌표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기억으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도시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다은이 물었습니다. 경주가 선생님을 바꿨느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경주가 저를 바꾼 게 아니라고. 숫자가 저를 바꿨다고 말했죠. 0.2도, 0.3cm, 98.7%. 그 숫자들이 제 신념을 무너뜨렸고 다시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첨성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무인 셔틀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으며 별빛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30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같은 별을 봤을 겁니다. 왕이, 천문학자가, 석공이, 백성이 모두 같은 하늘을 올려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돌 속에, 도로 안에, 궤도 위에. 저는 윤아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진실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다고, 다만 제가 볼 준비가 됐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조명이 돌탑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0.2도의 정북 정렬, 1300년을 버틴 정밀도. 이건 돌이 아니었습니다. 방정식이었죠. 시간의 방정식.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도원이 배웅을 나왔고 윤아린도 왔으며 최다은도 함께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똑같이 하겠다고, 시간을 설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경주를 내려다봤습니다. 고분들이 보였고 첨성대가 보였으며 무인 셔틀이 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왕의 길을 따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죠.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을 설계하는 도시, 경주 모델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효율로 세워지지만 기억으로 살아남는다. 경주는 이것을 0.2도의 정확도로 증명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고 경주가 작아졌으며 고분들이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도시가 살아있었습니다. 별빛과 셔틀빛이 하나로 겹치는 순간이, 왕궁이 새벽 하늘에 떠오르는 장면이, 0.2도로 정렬된 첨성대가 모두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경주는 시간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1300년의 리듬으로.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춤을 배웠습니다. 도시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는 법을,